원전주들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일명 노예 계약 때문에 주가가 엄청 출렁거렸죠. 지금은 다시 잘 회복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긴 해요. 이 노예 계약은 기술 소유권 싸움이고 한국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기반으로 원전 기술을 업그레이드했어요. 하지만 누가 진짜 주인이라는 논란인 겁니다. 왜 노예 계약이라고 하면은 올해 1월에 평화 조약을 맺었지만은 속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노예 계약이 왜 시작됐고 내용을 파보기 전에 먼저 이 모든 것의 서막인 1980년대로 돌아가 봐야 돼요. 기술 도둑질이냐 아니면 라이선스 구매냐. 당시 한국이 에너지 자립을 꿈꾸면서 원전 붐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없었죠.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시스템 80 기술을 라이선스를 사들입니다. 마치 신세계가 미국의 스타벅스 커피 레시피를 사서 한국에서 팔듯이요. 이걸 기반으로 자체 원전 설계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IP 분쟁의 씨앗이 심어지는데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 특허나 설계도 이게 한국 것에 섞여 있으니까 한국이 해외에 팔 때는 허락을 받아야 되라는 룰이 적용이 됩니다. 미국법 파트 810 때문에 수출 통제까지 걸려요. 한국 원전 산업의 기초가 마련됐지만은 영원한 종속의 함정의 시작이죠. 시간이 흘러서 90년대, 2000년대에는 자립의 꿈이 이루어지는데 APR 1400이 탄생합니다. 한국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업그레이드해서 APR 1400 한국형 원전을 개발했습니다. 근데 이게 2009년에 대박이 나요. UAE에 APR 1400의 수출 성공합니다. 총 200억 달러 규모인데 엄청나죠. 여기서 웨스팅하우스가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IP가 들어왔으니까 수익을 나누자고 한 거죠. 한국은 우리가 개선했으니까 우리 거라고 반박을 합니다. IP 분쟁의 본격 시작이죠. 웨스팅하우스는 우리 시스템 80 기술이 기반이니까 로열티, 사용료를 내라고 한 거죠. 한수원 측에서는 우리가 APR 1400으로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이거 우리 거야 라고 맞섰습니다. 결과는 어쩔 수 없이 수익을 나눴어요. 수억 달러 규모의 기술 사용료를 줬고요. 미국 DOE, 에너지부의 승인 조건이었기 때문에 12년에 최종 OK가 나면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때 이 UAE 프로젝트가 건설 지연 탓으로 적자였는데 이때의 경험으로 SMR, 소형 원전 시장 등을 공략 중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내라고 정말 징글징글하게 더 압박을 하는 겁니다. 결국 후속 분쟁, 폴란드전으로 이어졌죠. 22년 10월에 웨스팅하우스가 또 미국 법원에 한수원한테 소송을 제기해요. 이번에도 폴란드 원전 수출 시도에서 본인들이 IP 침해와 미국 수출 통제 위반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 기술 없이는 또 못 판다고 또 바지가랑이를 자꾸 늘어지는 겁니다. 이게 또 시간이 늘어져가지고 23년 9월에 미국 DC지방법원이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을 기각을 하긴 했어요. 단기적으로는 한국 측의 승리처럼 보이긴 하는데 웨스팅하우스가 항소 계획을 밝혔고 또 압박이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마치 우리가 법정에서 이겼지만은 어쩔 수 없이 뒤에서는 협상 테이블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전 수출길이 열렸지만은 IP의 약점 때문에 매번 재협상을 하는 거죠. 시간은 거슬러 올라 24년 7월 체코 원전의 한수원이 선정이 됐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도 15년 만에 대박이라고 홍보를 엄청 했었죠. 이때도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IP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25년 1월 16일에 IP 분쟁이 종결됐다고 하면서 글로벌 정산 합의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모든 소송, 항소를 철회하겠다고 했어요. 무덤까지 따라와서 계속 괴롭히던 웨스팅하우스가 갑자기 합의를 했다고 하면서 언론 보도자료에서는 IP 분쟁 종결, 체코 공동 추진, 웨스팅하우스, 한수원, 한전이 윈윈 협력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했던 점은 세부 조건은 비공개였었다는 거예요. 1월에 어느 정도 문제가 제기는 됐었지만은 체코 수주 성공 홍보로 뒤덮였었고 소송 철회만 뉴스에 크게 나왔지 노예계약 해시태그는 나오지 않았었던 거죠. 25년 1월 합의에서 나온 숫자들, 앞으로 우리나라가 수주하는 원전 한 기당 웨스팅하우스에게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고요. 웨스팅하우스나 미국 기업의 물품을 강제 구매를 해야 되는 8,800억 원의 세부 조건이 들어가 있던 겁니다. 약 1조 1,200억 원 정도가 되는 거죠. 프로젝트 총액 10조 원 기준으로 봤을 때 로열티는 평균 한 2% 정도 미만으로 낮아 보이긴 하는데 이 구매 의무가 강제 하청처럼 보이는 백지 수표인 겁니다. 이 금액만큼은 한국 공급망 대신에 미국 거를 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독자 수주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수원이 다른 글로벌 공급망에서 혼자 입찰을 못하게 웨스팅하우스와 합작 형태로만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계약이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IP 침해 방지 명목이지만 사실은 폴란드 때 우리가 철수했던 것처럼 경쟁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빨대를 꽂으면서 모기가 피 빨아먹듯이 기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계약이 50년간 이어집니다. 왜 50년이냐면 원전 수명이 대략 40에서 60년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맞춘 숫자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원전 수주를 받을 때마다 계속해서 뭔가 세금을 내야 되는 것 같은 굉장히 찝찝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글로벌 원전 붐 때문에 미국을 필두로 한 이 정도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단기적으로는 한수원 외 기업들에게 두산에너빌리티나 한전 등 썩 좋은 건 아닙니다. 한전 같은 경우에 설계 운영 주체잖아요. 로열티 부담이랑 시장 제한으로 해외 수익이 떨어지는 거죠. 현대건설과 같은 시공사는 현지화와 웨스팅하우스 일감 때문에 가져가는 몫이 축소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형 원전인 SMR 같은 경우는 두산이나 삼성, 물산 등이 개발 중에 있는데 웨스팅하우스의 검증 통과 의무로 독자 개발에 제약이 걸릴 수 있어요.
즉 단기적으로는 주가나 수익성에 타격이 올 수 있는 거죠. 한수원 같은 경우에 올해 1월 글로벌 정산 합의에서 웨스팅하우스나 미국 기업에 연료봉이나 냉각제 펌프, 제어 시스템 같은 주기기 구매 의무를 부담하게 됐어요. 연료봉 같은 경우가 원전의 연료, 우라늄 막대처럼 원자로에서 에너지 생산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우리 기술 썼으니까 우리 연료봉을 써라는 거죠. 구매 의무 금액 8,800억 원 중에 이 연료봉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체코, 사우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100% 웨스팅하우스 연료봉을 쓴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지역은 50% 정도 썼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전기술같이 우리나라 공급망이 타격을 입는 거죠. 연료봉 국산화가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자, 이게 연료봉 같은 경우에는 웨스팅하우스의 모회사 카메코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우라늄 거인이라서 그래요. 카메코는 캐나다 우라늄 채굴 연료 공급 1위 회사인데 우라늄 원광부터 연료봉까지 풀 공급망을 구축했습니다. 연료봉이 원전의 가스, 우라늄을 농축해서 막병투로 만드는 거다 보니까 카메코와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이걸 파는 게 가장 수심맞는 장사인 거죠. 현재 상황에서는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미국에 와서 원전을 지어달라고 제안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죠. 미국이 추가로 짓겠다고 한 원전이 약 한 300개 정도 되고 당장 2030년까지 10개 원전을 착공을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소식에 빠졌던 원전주들이 다시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소식은 연초에 이미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한 호재를 재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한수원, 한전,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간에 합작사 설립 논의가 있다는 건데 이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미 올해 1월에 우리나라와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노예 계약의 연장선으로 보시는 게 타당합니다. 독자 수주 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나라는 단독 입찰이 불가하고요. JV만 가능한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일은 한국한테 시키고 필요한 자국 에너지를 원전으로 채우면서 일을 열심히 하는 노예의 피를 계속 빨대 꽂고 빨아먹는 그러한 계약 구조가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윈윈 딜일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불리한 계약 조건에 따라 멱살을 잡히면서 원래 누려야 되는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정말 노예 계약의 노예처럼 앞으로 50년 이상을 노예의 주인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매우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8월 25일의 정상회담 이후에 언론에서는 JV를 통해 우리나라 원전이 아주 잘 나아가고 있다고 홍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수원이 재협상을 하러 미국에 날아갔다고 하는데 이거는 원래 계약서에 있는 새로운 신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웨스팅하우스와 JV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의 연장선이 큽니다. 오징어 게임의 전신인 도박 묵시록 카이지라는 만화를 보면은 노예는 영원한 노예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게임 중 하나에서 오직 노예만이 왕을 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에이스 카드를 발동시킬 수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국내 원전주들을 담고 가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 그런데 노예 입장에서 한번 왕을 향해 칼을 휘두르고 싶다면은 노예의 등에 빨대를 꽂고 피를 빨아먹는 웨스팅하우스에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계약 조건을 보면은 1은 한국이 다 하면서 웨스팅하우스가 수혜를 보는 구조잖아요. 그렇다면 그 구조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활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비상장사예요. 직접 주식 매수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소유 구조가 아까 말씀드린 모회사인 카메코라는 회사가 49% 가지고 있고요. BEP라는 회사가 51%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카메코의 경우는 우라늄에 대한 수요 증가와 웨스팅하우스와의 수익 공유로 매출과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될 수가 있겠죠. 밸류에이션 멀티플도 이미 너무 많이 올라버린 여타 원전주들 대비해서는 상당히 매력적으로도 보입니다. 이 외에도 근본 노예계약 구매 협정에 따른 수혜를 볼 만한 미국 기업들이 일부 또 존재를 하고요. 결국 이번 웨스팅하우스 합의 관련 수혜는 웨스팅하우스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쪽 구조에 베팅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현명한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